오늘 연말이라 다들 약속도 많으시고 분주한 기간이실 텐데 지원관세팀 여러분 만나주러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일단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배치상 여기서 갈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 역할을 맡았던 오우리입니다. 첫 GV보다 지금 더 떨리는 기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채린 역을 연기한 정희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역 연기한 이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만세 연출한 이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기실에서 오랜만에 네 분도 만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밌게 하다가 나왔는데 저희는 그 은솔 배우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관계로 막판 중학교 생활과 바뀐 입시 과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듣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방울토마토를 아주 야무지게 따더니만 영화 안에서 아주 야무진 말솜씨를 가진 배우였습니다. 저는 처음 뵈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지옥맛에 올해 8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에 개봉을 해서 지금 해를 넘기려는 시점에 올해의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를 또 언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가지게 됐는데 지금까지 개봉을 하고 지옥맛의 여정을 쭉 돌아보는 소감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듯이 올해의 지옥맛의 여정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또 감독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 해외에 또 영화를 선보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분으로 이 영화를 꼭 씹고 계신 시기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어쩔 수 없이 자리 배치상 오우리 배우부터 네, 지금까지 쭉 걸어온 올해의 지옥만세 여정이 어때요? 지옥만세 여정 죄송해요. 지옥만세 여정 사실 아직 이제 끝난다는 게 그렇게 믿기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많은 변화를 주기도 했던 영화여서 찍기 전이랑 찍었던 후 그리고 지금 GV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점점 더 저의 연기나 뭔가 이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가는 거나 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순간들인 것 같아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지옥만세 찍었을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좀 더 성장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했던 생각들이 나한테 도움이 돼서 연기할 때 좀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겠구나 라던가 아니면 영화를 접할 때 뭔가 내가 영화에서 연기를 할 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해지기도 했고 감사한 것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사실 제가 처음 개봉하는 영화여서 워낙 의미가 크기도 했고 여름부터 계속 GV도 많이 다니고 또 그냥 쉽게 봤을 때 올해의 최대 아웃풋이 지옥만세여서 그런 점으로서도 기쁜 것 같고요. 관객들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고 GV 다닌 것도 다 처음이었어서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지금도 재밌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조금씩 더 점점 유명해지는 배우님들이랑 같이 영화를 촬영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고요.
너무너무 지금 떨리고 귀가 너무 뜨거운데 일단 1년 동안 지금 약간 1년이라는 시간이 지웠나? 할 정도로 되게 짧은 해였는데 이제 친구들이 제 첫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가줬던 그때가 아직도 좀 새록새록한데 벌써 이렇게 뭔가 마지막 GV라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되게 큰데요. 이렇게 뭔가 배우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가끔씩이지만 이제 이주 배우님이랑 우리 배우님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독님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영화 만들어지고 영화 딱 봤을 때는 되게 혜진이라는 인물이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좀 컸었는데 이제 어제 한 번 다시 지옥만세를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 다시 보니까 영복 아빠 입장도 좀 이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좀 성장했나? 약간 재밌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옥만세를 보면서 제가 성장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서 되게 새로웠었어요. 네, 저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없었을 때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2021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개봉한 이 3년 정도의 과정 동안 용기가 생겼는지를 계속 확인해보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 용기는 아마도 결국에는 관객분들이 저한테 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되게 외로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그 감정들을 누군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 영화를 한국에 있는 관객분들, 외국에 있는 관객분들을 만나뵈면서 서로 나누고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또 뜨겁게 외롭게 지옥만세 얘기할 사람 어디 없나요? 이렇게 글씨 남겨주시는 댓글들 보면서 어떻게든 이 은혜에 좀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이제는 이 영화가 저만의 영화가 아니라 좀 이제는 진짜 다른 사람의 영화로 보이거든요. 마치 그 비디오 가게에 꽂혀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나 어떤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찾을 수 있는 누군가의 영화인 것처럼 아마도 관객분들의 영화로 제가 이제 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과정으로 이제 이별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화와 함께 조금씩 성장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건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성장의 조건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어떻게 해도 바꾸고 싶은 그곳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것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용기를 갖는 그 다음날에 살아보는 것, 이 정도가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들에게는 자기의 역할과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기의 어떤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을 주는 성장의 과정이 지옥만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품었고 또 세상이 바라는 이모정 감독에게는 그 시기에 자기와 이별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나미와 선우들 그리고 혜진이 여러 인물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세상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돌려주는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뜨겁게 올해 한 해 달려오셨어요. 영화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많이 받는 영화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할까? 왜냐하면 지옥만세에 대해서는 이미 아주 많은 질문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별명을 다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쏨남 이런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황구라 이런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기도 했는데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볼 때부터 최근까지 이 별명에 대한 별다른 의심이 없었거든요.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 뭐였는데 어제 문득 쏨남은 쏨남이의 줄임말 같긴 한데 선우는 왜 황구라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문득 궁금한 이 질문에 오리 배우가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왜 선우는 황구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선우가 왜 황구라인지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애들이 부르고 그리고 애들이 부르니까 저 친구가 구라를 많이 치는 애인가 보다 덩달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애들 부르는 대로 익숙해져서 네. 혹시 현정이가 서로를 부르는 별명 같은 게 있었나요? 채린이랑 혜진이에게는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혹시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그냥 캐릭터 이름대로 다들 불렀나요? 오 그렇게 크게 별다른 건 없었죠? 아니, 뭔가 생각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근데 그거 있었어요. 선우 친구를 부를 때 그 황구랑 그 둘이 맞죠? 둘이랑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분장하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그거랑 그 둘이 친구랑 너무 똑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주 황구 뭐 이랬어요. 네 강아지. 그래서 황구야 저 사람 저분이 황구 이랬었어요. 부연 설명 혹시 감독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별명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 말을 정리하자면 황구라라는 그 선우가 황구를 닮았다, 강아지를 닮았다 해서 황구라고 불렀다라는 말이고요. 황구라라는 캐릭터 설정은 우리 씨가 받아들인 것처럼 그 주변에서 왜 그 친구가 황구라라고 불리는지 모르는 특히 성남이 같은 경우는 익숙해진 상태로 그냥 부르는데 그것은 남들이 붙여준 별명 같은 거고 이 친구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어차피 믿지 않거나 자신들의 편의로 해석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뭐 이를테면 남이가 계속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다던가 혹은 저렇게 부잣집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던가 뭐 동생이 있는지 몰랐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진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외피에 쌓여진 어떤 거짓된 소문들로 이 아이가 오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성남이 캐릭터가 그런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선우의 모습이 점점 깨지고 마지막에 비로소 황선우라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둘씩 더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크게는 우리 배우가 연기한 남이가 효린 배우가 연기한 선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진짜 의미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사이비 종교 집단과 학교라는 집단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경쟁적인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집단의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구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사이비 종교와 학교 폭력이 이렇게 닮은 구석이 있었구나라는 각성 아닌 각성을 조금 하게 됐는데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관계성, 집단의 관계성이 이모전 감독에게 좀 자연스럽게 떠오른 발상일지 아니면 학교폭력 집단과 비슷한 무언가를 찾다가 얻게 된 소스일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영화 속에서 이 어린 미성년의 친구들의 모험을 통해서 뭔가 이 아이들이 왜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살아남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택하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 배경이 되는 한국 사회를 풍자한 어떤 집단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어린 친구들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쨌든 집단의 잘못된 어떤 믿음 그리고 그 가치를 되게 엉뚱하게 추구하는 방식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 이 모습을 이 영화 속에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이들이 속할 수 있는 집단 그리고 전혀 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현실이랑 비슷하게 닮아있는 집단인 종교 집단 이렇게 두 군데를 엮고 싶었고요. 실제로도 비슷한 논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계급적인 논리나 경쟁 구도나 아니면은
어떤 정확하게 목표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허상에 혹은 눈앞에 많이 닿아 있지 않는 뭐 미래나 아니면은 뭐 낙원이라던가 어쨌든 저 먼 곳에 있을 것만 같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사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 어떤 가치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더 부추기는 그런 집단의 특성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두 개를 특징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나름대로는 더 명확한 분류로 해서 좀 그 특징들을 교차시켜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름마저 K스러운 후천선교회라는 공간을 우리가 영화에서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집단 안의 폭력성을 친구들이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의 그 에너지를 또 관찰하는 영화가 오늘 함께 보신 그리고 여러 차례 보셨을 지옥만세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캐릭터들을 볼 때마다 각 캐릭터에게 느껴지는 지점들도 있지만 캐릭터 사이의 관계들로 읽을 때 각 캐릭터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는 지점들이 많은 영화였어요. 예를 들면 가령 나미는 혼자 있을 때는 피해자인 것 같지만 선우와 다른 아이들의 관계로 같이 본다면 방관자라는 좀 입체적인 무언가를 가지게 되고, 선우의 캐릭터를 보면 혜진 같은 사람에게서 동질감을 엄청나게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보이기도 하죠.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만들고 연기를 할 때 본인의 캐릭터를 파고 들어가고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나 말고 함께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캐릭터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작품이 배우들에게 그런 힌트를 어느 한 구석씩은 좀 강력하게 주는 작품이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새 배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캐릭터 말고 나에게 가장 큰 힌트가 되어주었던 다른 캐릭터는 누구였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는 긴장감을 조금 주기 위해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은솔 배우부터 답변을 해볼까요? 일단 혜진이랑 가장 비슷하고 그거에 대해서 힌트가 되었던 인물은 선우 언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이제 선우랑 혜진이랑 되게 소극적이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성격 자체도 이제 비슷하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선우랑 우리 언니 나미가 이제 웃겼을 때 도와줬던 것도 이제 같은 동질감을 느껴서 이 언니가 정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 위로도 받았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인물이어서 같이 공감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우가 이제 나미한테 자기랑 비슷한 인물이 있다. 그게 혜진인 것 같다 하면서 가르치는 장면에서도 내가 그 선우 언니랑 되게 많이 닮았구나라는 걸 이제 혜진이랑 선우랑 같이 비교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인물들한테서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 성은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명호 역할 명호 인물을 채린이가 뭔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의지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다 보니까 좀 그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왜냐면 그런 쪽으로 뭔가 결핍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언니가 그 교회에서 왜 나한테만 사과를 하냐 라는 그 대목, 그 어떤 독백이라고 할까요? 그 글을 보면서 또 다시 앞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대본 볼 때 이제 그 부분을 읽고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 해서 또 그런 포인트를 다시 캐치하려고 읽어보면서 또 두 사람에게 사과를 구하고 있지만 묘하게 다른 온도 차가 너무 이 어떤 되게 중요한 지점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리는 좀 끝까지 우리한테 미스터리를 주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랬다면 둘에게 사과를 했거나 혹은 선우에게 가장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할 인물인데 어떻게 된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갖게 만들죠. 그런데 아마도 배우는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기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의 진심들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오우리 배우가 생각할 때는 어떤 캐릭터에서 나미는 좀 힌트를 얻어서 더 완성된 캐릭터 같을까요? 저는 사실 친구들 그 선우랑 채린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더 다른 부분? 뭐라 해야 되지?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왜를 되게 많이 찾게 해줬다고 해야 되나?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인정받고 싶고 나 힘든 거 알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엄마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리고 센 척하는 것도 어쩌면 엄마가 이렇게 나 강해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갔던 것처럼 와 송성이야 이런 것처럼 남이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은 명호쌤도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이가 그냥 마냥 센 척하고 나 다른 애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 것도 있는데 동시에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도시에 가서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그 나이 때쯤이면은 로맨스를 꿈꾸기도 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막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친구한테 있다는 걸 되게 느꼈던 게 명호쌤 앞에 있을 때 뭔가 자기 혼자 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엄마 캐릭터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나 송성이야 라는 짧은 대사에서는 남이와 성이 같다는 점에서 아마도 아버지가 없이 혼자 계속해서 아이를 키운 한부모 가정의 아이로 자랐을 거다라는 것이 아주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이 또 한 대사로서 제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엄마가 좀 묘하게 태도가 촉촉하지가 않잖아요. 혼자 키운 딸에게 그 딸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그 태도로부터 비롯된 남의 어떤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짧은 등장이지만 많은 관계성을 생각하게 하는 캐릭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명호쌤, 한명호의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누군가의 죽음을 볼 것 같이 시작하던 이 영화가 결국에 보여주는 죽음은 명호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실체라는 것, 죽음이 얼마나 차갑고 허무하고 나이가 생각하는 어떤 뜨거운 실체와 가장 먼 것인가를 보게 되는 아이들의 표정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 죽어야 했다면 그게 명호였을까 처음부터 이모전 감독에게도 아주 고민이 많았을 지점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얘기를 들려주신다면요. 네, 처음부터 아이들은 아니었고요. 죽음의 대상이 이야기를 설정할 때 죽고 싶은 아이들이 죽고 싶지 않아지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어떤 죽음의 실체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그 저만의 어떤 이야기가 가야 하는 어떤 그 등고선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죽일지를 이제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그 명호의 죽음의 이유는 명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느낌? 그러니까 체리니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랄까 굉장히 신실하고 뭐랄까 그 순수해 보이지만 동시에 혜진이한테 하는 태도나 되게 이 면모를 확확 바꾸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가장 심지약한 자신이 있는데 거기에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명호의 죽음을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고 그 촬영 장면 하나 찍고 나서도 혼자서 울면서 이제 돌아올 정도로 마음이 좀 남았는데
체리니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어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기성세대들이 비교적 뭐랄까 좀 비겁하고 용기 없는 모습으로 누군가한테 계속 폐를 끼치는데 그 폐를 끼치는 게 대체로 아이들인 게 이 영화의 어떤 그 구조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명호가 체리니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멋진 말을 유서했었지만 여러분들은 못 보셨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멋있는 말로 포장된 죽음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해지지 않는 마지막 말이라는 게 저는 그 죽음의 핵심인 것 같다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 한 명의 죽음이긴 하지만 죽음은 종말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 비겁하고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사지로 때로는 내모는 그 기성세대의 어떤 말하자면 좀 서늘한 단죄 같은 걸 한 느낌, 그 세계의 종말을 구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 읽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때가 나미에게 가장 좀 무언가를 강하게 깨닫게 하는 영화 속의 흐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나 안 죽고 싶어를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남이라는 캐릭터는 좀 죽음에 대한 허세가 있는 인물이죠. 가장 허세가 어린 대사라면 유서 그냥 뭐 대충 모치통이나 넣어주고 운명처럼 닿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인물이 운명을 그 죽음에서 모면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괴롭지만 죽음이나 자기의 종말에 대한 엄청난 허세가 좀 있는 인물인 거죠. 근데 그런 인물이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눈앞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무언가를 깨닫는 지점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오이 배우가 연기에 변곡점으로 크게 삼았을 혹은 뭔가 캐릭터에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삼았을 장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또 하나라면 선우에게 자기가 방관자이자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와 비슷한 충격을 아마 명호의 그 씬에서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오리 배우는 그 장면에 나미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했다고 생각하나요? 명호의 죽음을 보고 되게 사실 막 계산해서 이건 이런 거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연기해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찡얼거리고 싶고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되게 커서 투덜거리면 누군가 도와줄 거야. 아니면 나 지금 힘들고 짜증나니까 네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선우가 이렇게 하자 하면은 모른 척하고 이끌려야지 라는 비겁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죽음을 본 후에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찡찡거리고 내가 힘들고 이런 것보다 일단 살아서 나가야 무언가 나중에라도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고 찡찡거릴 수 있고 선우랑 더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이성을 찾지 못했지만 좀 강하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본능적으로 느꼈던 무언가의 마음이 뒤에 체린에게 물론 자신의 그 자살 시도 실패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목격이 더해져서 절대 죽지 마. 이건 대사니까요. 존나 무섭더라라는 그 말이 아마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쌓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 안의 빌드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미가 선우에게 사과하는 장면도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듣기로는 그 장면의 대사를 정말 여러 번 두 분이서 함께 감독님과 오리 배우가 고치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어떤 톤을 원하신 걸까요? 어떤 톤을 찾아야 했을까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미안해 나 진짜 쓰레기야 뭐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고 약해 빠졌고 내 생각만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미가. 처음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느낌의 대사를 썼는데 그게 체린이 말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오히려 약간 그 판을 뒤집으려는 용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더니 선우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고 이 장면이 필요한 거는 그 외에 뭐이 종교단체에 뭔가 어떤 생채기를 내거나 체린이한테 복수를 하거나 이런 장면, 이런 내용들도 중요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체린이에 대한 복수는 이들이 죽고 싶지만 동시에 살고 싶어서 잡고 있는 동아줄 같은 거거든요. 가짜 이유 같은 거고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 같은 거고 진짜로 정말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둘한테 관계를 이제야 정말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미가 정말로 사과하는 게 닿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우리 배우님이랑 엄청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배우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던 건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더 이상 용서라는 걸 내가 너한테 구하지 않을게. 감히 그런 걸 너한테 바라지 않을게. 근데 다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좀 더 살고 사는 게 괜찮아졌던 것 같아.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길 원했고 그제서야 이제 효린 배우님이 오케이 갑시다. 컨펌을 내려주셨군요. 근데 그때 나미와 선우가 함께 풍경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잡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별명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풍경이 오늘 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함께 그 높은 곳에 올라서 대체 두 친구가 뭘 봤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청춘 영화처럼 막 세상아 덤벼라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 대체 무엇을 이 두 친구가 함께 봤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처음에는 교회 십자가 같은 걸 보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박효린 배우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우린 뭘 보고 있을 것인가? 뭘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하지 못했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보면서도 연기를 하면서도 뭐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가득 있었는데 그 씬의 그 행동은 그냥 같이 섰다가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 옆에 일단 서 있다. 그래서 너가 뭘 보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보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지 않은 느낌이었다면 거기서부터는 실제로 처음 같이 있게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까지 심지어 멀어지지만 같이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제가 영화 대사처럼 비속어를 섞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나미가 체린에게 절대 죽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이기도 한데 정희주 배우와 이윤설 배우는 만약에 각자의 캐릭터에게 그렇게 절대 죽지 마 저 한마디씩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각자 체린에게, 혜진에게. 준비된 것 같은 이윤솔 배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혜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그 아빠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게 되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인물인데 이제 사이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근데 그치만 그게 잘 안 되는 인물이니까 제가 만약에 혜진을 만나서 할 수 있다는 저는 혜진이한테 너무 조급해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너에게 약간 다시 기회가 올 순간이 있고 그거에 너가 제대로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내면 된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싶었고 왜냐면 이제 아빠의 좀 압박도 되게 심하지만 그 같이 다니는 그 친구들한테도 되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인물이니까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항상 침대에서 숨죽여서 울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고 자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너가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말을 잘하네. 정말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냐.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생각한 결과 잘 죽는 방법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잘 죽으려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네, 잘 죽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없다. 그런 말. 그렇게 말해줄 것 같네요. 네. 누군가한테 기스 내려던 무기로 아이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칼이 결과적으로는 공교롭게도 또 운명적이게도 자기들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죽음을 향해 있지는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보정 감독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불꽃놀이신이에요. 이 아이들만의 캠프파이어 씬인데 이게 왜 인상이 깊냐면 장면이 주는 아름다움과 통쾌함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현장은 전혀 통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독립영화의 현장이고 실제로 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거 생각하면 사실 이건 되게 특수한 결정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꼭 이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만들고 싶은 감독의 야심이 좀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왜 아이들의 그 해방감이 캠프파이어야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 초반에 불꽃놀이를 하는 그 수안보 시내 축제 장면을 쓰고 난 이후에 그게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쓰게 된 장면인데 되게 외로운 아이가 자기 정말 멈춰버린 동네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어딘가에서 분명히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자기는 그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되게 떨어져 있는 뭐랄까 어디선가는 되게 생생하게 화려한 삶의 풍경이 막 펼쳐지는데 나는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느낌? 그 느낌을 주기 위한 장면으로 문득 쓰게 된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점점 개발되면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싶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 그 외톨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그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게 단체 활동을 하는 그 수학여행일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개를 합치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 며칠간의 모험이 그래도 삶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재미난 모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좀 축복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 불꽃놀이가 좀 항상 재미있는 게 그냥 듣지 않을 때는 저한테는 뭔가 폭발하는 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한강에서 루미나리를 아무리 해도 저희 집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되게 소음에 대한 그 공포 같은 것들만 자꾸 주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행복해하는데 저는 혼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지만 그것을 직접 아이들이 복수처럼 어른들에 대한 복수처럼 직접 죽음의 도구였던 번개탄으로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수학여행 때처럼 각각 홀로 있는 것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 모습을 꼭 찍고 싶었고요. 그게 이 영화에서 제가 그 깜깜한
굉장히 어두운 영화지만 결국에 그 안에도 반짝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불꽃놀이가 그렇게 은유할 수 있는 생생한 활기 같은 걸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초반부에 그 번개탄 피워놓고 위험하게 춤을 추던 나미가 결과적으로는 선우와 함께 즐거운 춤을 추게 될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오래 들고 그 불을 바라보던 체린이의 그 묘한 표정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반성일지 뭘 안에서 칼을 갈고 있을지 모를 그 멍한 표정이 없이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 질문을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드신 가운데 앉아 계신 관객께 드릴게요. 그 시작할 때쯤에 나왔던 장면인데 그 목욕탕에서 목을 메고 나미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미가 낑낑대잖아요. 그 장면에서 혹시 그게 목 매달는 장면이 실제로 목을 매달았던 건지 아니면 왜냐면 목 매달고 나서 선우가 나미한테 얘기하기에 너 목이 빨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목을 매단 건지 아니면은 밑에서 어떤 장치로 이제 잡고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령 팁을 그런 거죠.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목을 매달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리에 사실은 지지대 같은 걸 해서 옆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었고 안전장치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지 않았던 장면이라서 사실은 NG이긴 한데 차마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못하겠더라고 촬영할 때.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영화적 호영으로 관객들이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찍었고 되게 잘 봐주셨는데 선우가 흘리듯이 지나가면서 너무 빨개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로 상처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영화 끝까지 나미한테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이는데도 그거 알아채는 사람은 처음에 선우만 알아채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계속 볼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선우거든요.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혜진이를 보고도 바로 눈치챌 수 있고 그런 나름의 빌드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이쪽에 계신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저 영화에서 되게 짧게 대사로 지나갔던 건데 되게 궁금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해보자면 선우한테만 냉담한 가족들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고요. 또 명우가 되게 거기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은솔 배우님 아버지 역할과의 대화에서는 사채빈 얘기도 나오고 또 이 종교 외로는 가서 버려진다라는 갈데 없는 인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한 감독님 디테일도 너무 궁금하고요. 또 어쩌면 체린이가 끝까지 명호를 기다리고 그러는 게 체린이 아버지의 부재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말았잖아요 대사가. 그래서 혹시 체린이에게도 어떤 아버지에 대한 서사가 있는데 영화 흐름상 시간상 제외된 건지 하는 감독님의 얘기가 궁금합니다. 세 가지 다 세 번째 걸 제외하고는 이제 분량상 시나리오 단계에서 축소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첫 번째 선우 집을 디테일하게 보여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긴 해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돌출된 느낌의 장면이었으면 좋겠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어도 선우에 대한 인상을 거기서 한번 딱 쌓아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인상으로 선우를 계속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낸 어떤 친구에 대해서 아이들의 소문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나미도 계속 너 착하잖아 하면서 계속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 한번 팍 깨지는 순간에 좀 강렬하게 주고 싶었고 그러려면 그 장면이 딱 몇 분 이내에 순간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튀긴 하지만 막 넣어가지고 쌍둥이 동생도 넣고 뭐 부모님이 되게 외면하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해 보이고 아빠는 과잉 약간 유아를 대하듯이 동생만 다루고 동생만 챙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선우의 입장이 확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게 남이한테도 그렇고 관객분들한테도 좀 느껴졌으면 하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가 명호의 전사 같은 것도 저 나름대로 이만큼이 있긴 한데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다 보면은 이 영화가 되게 여러 명들의 인물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남이 선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서 이들에게 받는 인상을 줄 정도만의 느낌으로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복과의 관계가 좀 뭐랄까 그 교회에서의 한 명은 어른 집단의 대표로서의 그 혜진이 아빠고 거기서 우두머리 그리고 사실은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의 그 영화의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권력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숙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체린이 아버지 얘기는 그것도 엄청 저희끼리 전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체린이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주면 체린이를 계속 이해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설득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을 저희 배우님이랑 저랑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다만 체린이한테는 그동안 좋은 어른이 없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 어른을 잘못 믿었던 거죠. 답변이 계속되어가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많이 드셨는데 오리 배우님이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 앞에 계시고. 초반에 이제 선우가 나비한테 해야지 이제 초반에 버스 정류장 씬에서 선을 되게 긋는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나미가 버스에 탈 때 이제 가방을 갖고 떨어져서 왔는데 그거는 나미만의 따로 선 긋는 표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선 긋는다.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나쁜 마음. 친구들이 선우랑 놀면은 놀리니까 그래서 나도 얘랑 그렇게 친하고 싶지 않아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툭 주고 나는 내 자리에 앉을 거야 라는 것도 있고 조금 옆에 앉으면은 이렇게 치근덕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정도 사이는 아닌데 부끄러움도 있고 그때 당시에 남의 부끄러움과 네 그렇습니다. 같이 죽을 수는 있지만 같이 앉을 수는 없다. 네, 다음 질문은 이주 배우님도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맨 뒤에 네,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미와 선우가 서울로 갔던 목적은 어쨌든 체린에게 상처를 남기고 또 그들이 스스로 죽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체린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또 명호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까 대화 중에 명호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체린의 얼굴에 나타난 새겨진 흉터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가 궁금하고 다른 질문도 좀
때는 용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용서의 주체가 누군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량이라는 영화도 좀 떠올랐거든요. 혹시 참고된 영화라든지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이 나올 때 그 글씨체 선정은 또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일단 체린 얼굴의 기스는 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아이들이 냈으면 만약에 남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만약에 남이가 냈거나 선우가 그 상처를 냈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죽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들은 그 괴로웠을 것 같은 타입의 인간들인 것 같아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막 신실하게 믿는 애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내부로 도망가서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거 상쾌하게 복수했다라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들은 복수가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누가 볼 때는 유약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선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량함은 본인들이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아픔을 주기 어려워하는 선량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수라는 말로 사실은 그 체린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인 마음은 특히 남이의 경우에는 죽음을 계속 미루고 싶은 이유였던 것 같아요. 복수를 한다는 목적을 하나 잡고 그 목적이 살아있는 한 계속 지금 당장 죽진 않아도 되니까 죽으려고 해봤을 때 너무 무서웠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주인공들이 기스를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영화를 시나리오 쓸 때부터 너무 착하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는 그 착함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체린에게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복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복수가 이루어지는 그 얼굴에 기스가 난 게 이 친구한테는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처음부터 비로소 그 상처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것, 정말 내가 용서나 구원이나 혹은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되돌이켜보고 내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표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맞아요. 미련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미련 같은 영화를 어떻게 제가 흉내내고 레퍼런스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티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이야기가 이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하고 죽고 싶어 하지만 마음속에 그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유들 그리고 살아야 되는 끈이 복수였던 거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흔들 수 있는 주제들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흘러갔던 거고요. 만약에 그 용서와 구원과 이런 것들을 아주 깊숙하고 진지하게 다루고자 했다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특히 예를 들면 선우가 주인공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모험극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더 하나의 허구의 이야기, 완결된 허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함께 경험하는 분들이 이 영화가 되게 나의 마음을 막 뒤흔들지 않더라도 뭐랄까 그래도 꽤나 시원한 판타지 영화를 본 것 같다는 생각. 적어도 저는 이 복수가 되게 성공적인 복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주인공들은 잃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주인공들은.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나게 약간 환상에 가까운. 저도 원래 굉장히 리얼리티 베이스의 영화를 찍는 사람인데 이 영화만큼은 되게 허구의 것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있죠?
그 영화 초반에 뜨는 타이틀 폰트는 그 엄마의 땅이라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박재범 감독님이 작업해 주셨고요. 제가 그 오프닝 타이틀 부분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에 기획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그 까만색 바탕에 크레파스 여러 겹으로 칠한 다음에 까만색 한 다음에 이렇게 이쑤시 같은 거 그림 그리는 게 있잖아요. 그 스크래치 아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까매 보이는데 조금만 걷어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는 게 불꽃놀이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뾰족뾰족한 지옥만세 글씨처럼. 네. 처음 얘기했어요? 짧은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아볼까요? 오우리 배우님이 마지막으로 오우리 배우님이래. 이은서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맨 앞에 그 외국 영화제 같은 데서 이제 관객들 만났을 때 아시아권이나 이런 쪽보다는 서구권 쪽에서 반응이 좀 어떻게 달랐는지. 일단 그 학교 폭력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느끼는 민감도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허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성에 대한 측면으로 조금 더 바라보셔서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리감이랑 좀 맞았다. 왜냐면 엄청 마음을 막 깊이 들어가게 영화가 설계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진득하게 막 따라가고 이렇게 설계되는 영화가 아닌 그 거리감을 그 의도에 가깝게 받아들여 주신 게 있다라는 부분이랑 생각보다 진짜 많이 웃으셨다. 네.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그 코미디의 영역, 의도했던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도 되게 딱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유럽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웃어주셔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또 동시에 이제 질문을 나올 때는 뭐 다양한 질문이 나왔지만 뭐 이를테면 제가 영화 속에서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도 의도한 바대로 질문을 해주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약간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자살률이 어떻게 되냐거나 아니면은 사회비 종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거나냐라거나 이렇게 해서 뭐랄까 외국 나가서 계속 한국 욕하고 다니는 느낌이 돼서 약간 사회운동가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받기도 했고 좀 다양한 경험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웃음에 좀 짠 독일 관객들을 또 웃기고 돌아오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쉽게도 자리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끝인사 한 말씀씩 전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오랜만에 뵌 분들, 관객분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 연말에 시간 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꼭 어떻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감사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연말이 시간들이 귀하잖아요. 약속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실 줄 몰라서 살짝 놀랬고 또 너무 감사하고 사실 GV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익숙해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고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연말 보내시고 또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GV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지금 밖에도 많이 춥고 빙판길이 좀 멀어서 미끄러우실 텐데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이 출연했던 지우랑 나연이랑 그리고 준호랑 리나랑 그리고 예비씨랑 이제 그 친구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비록 지옥만세의 혜진 역할을 하면서 되게 어둡고 소심한 역할로 나왔지만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렇게 저의 밝은 성격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 하고 싶고 저희 미래를 같이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외국에서 받았던 질문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질문은 거의 모든 순간에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을 어떻게 캐스팅했냐, 너무 잘했다, 너무 멋지다, 그리고 캐스팅 잘했다고 되게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 다음 작품에 어떤 배우랑 또 같이 하고 싶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다. 그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점점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배우 자랑을 실컷 하고 왔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이 영화를 찍는 되게 힘든 기간 동안 저한테도 남이와 선우가 돼주신, 제가 남이라면 선우가 돼주시고 선우라면 남이가 돼주셨던 우리 배우님들이 정말 다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관객분들한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에 와주시고 당연히 이런 것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되게 외롭게 이 영화를 응원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외롭게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약간 볼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잘해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 찍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옥만세를 응원해 주셨던 마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다음에도 더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마지막 GV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게 그 배우들 의상을 다 빨아놨거든요. 그래서 남이 선우 체르니 의상 다 준비해가지고 입으려고 했는데 선우가 빠지면 이게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생겨서 선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제가 그 코스튬을 한번 다시 준비해서 깜짝 쇼를 해볼 테니 나중에도 혹시 시간 되면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옥만세 팀 완전체 코스튬을 보기 위해서라도 자리가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선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제3의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극장 밖을 나가면 또 각자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각자의 지옥도 만나실 테고 본인의 비빌 언덕을 생각할 낙원도 또 계속해서 꿈꾸실 텐데 타인을 파괴하지 않고 나의 어떤 상황이 시궁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까지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는 옳지 못한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만나시는 따뜻한 연말이 그리고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